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장기 눈 관리, 부모가 할 소아교육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선생님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할 근시가 뭔지, 그다음 소아근시가 어떻게 진단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 그리고 평소에 많이 궁금하게 여겨주시는 것들 제가 질문을 답변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아기가 처음 뱃속에서 나와서 신생아가 됐을 때를 까마득하지만 다시 떠올려보면 얘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눈도 잘 못 뜨고 우리가 막 흑백 모비를 달아주면서 처음에 태어난 신생아는 명암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우리가 한 아기가 100일쯤 되면 부지런하게 컬러 모빌로도 바꿔주고 롤이 조금 지나게 되면 눈이 많이 발달을 해서 입체감도 발달하고 원근감을 인지하면서 사람처럼 약간 도구도 쓰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 4세가 되면 이제 0.6에서 0.8 정도의 시력이 나오게 됩니다. 6세가 되면 시력 발달이 거의 마무리 단계되고 아이들의 시력은 만 10살까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시력이 완성되고 만 20세가 되면 안정화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20세까지 있는 이렇게 자라는데 이때 두 가지 골든타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골든타임은 만 4세 경입니다. 이때 우리 아이가 시력 발달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눈 구조가 정상이지만 시력 발달이 안 되는 약시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근시가 굉장히 급성장하게 되는데 이때를 잘 골든타임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근시가 급성장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근시, 난시, 약시는 각각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시는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고 가까운 게 잘 보이는 상태입니다. 눈이 길어져서 우리가 보는 상이 눈 뒤쪽의 신경의 망막에 앞쪽에 맺혀서 우리가 흔히 마이너스 렌즈라고 하는 오목 렌즈를 눈앞에 대면 상이 정확하게 눈 뒤쪽 신경에 맺히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원시는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고 멀리가 잘 보이는 상태입니다. 흔히 할머니들이 착용하시는 볼록 렌즈를 눈앞에 대게 되면 잘 보게 되는 상태이고요. 난시는 이제 우리 눈이 완벽하게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고 약간 럭비공처럼 찌그러진 타원형이기 때문에 눈 뒤쪽에 비치는 상들이 불규칙하게 맺히면서 잘 안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약시는 이런 근시나 아니면 난시나 원시로 인해서 뒤쪽에 상이 제대로 맺히지 않으면서 눈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 전달 체계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하는 근시는 왜 점점 심해질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키가 자라듯이 눈도 자라게 됩니다. 쌍구이 제일 앞에서부터 귀의 길이를 안축장이라고 하는데 안축장 길이가 자라는 것처럼 수정체도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수정체가 자라거나 수정체의 골절력보다 눈 앞뒤의 길이가 더 길게 자라게 되면 근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근시를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 원인은 조절 지체입니다. 우리 눈은 카메라로 치면은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있는데 이 수정체의 두께는 모양등이라는 이 근육들로 조절이 됩니다. 가까이 볼 때는 이 근육들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근육들이 가까이 오래 보게 되면 얘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 빠질 수가 있어요, 근육들이. 그러면 우리가 원래 보려는 것보다 상이 조금 더 뒤쪽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은 이 상이 뒤에 맺힌 거를 내 눈이 짧아서 그런가 더 길어져야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눈이 점점 더 길어지는 신호를 보내면서 이게 반복화되면 눈이 길어지는 근시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가까이 볼 때는 얘 가까이 보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게 조절 지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밖에 나가서 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눈은 약해집니다. 우리가 햇볕이 있는 공간에서 뛰어놀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눈 길이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아이 신체적이나 정신적 건강 외에도 눈 건강 때문에도 이렇게 밖에서 뛰어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요인은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부모님이 근시라면 저희 화면에 보실 것처럼 부모 모두 근시가 없는 분도 20에서 30% 정도 근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분만 근시가 있는 경우는 약 40% 정도 근시가 생길 수가 있고 둘 다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약 60% 정도 근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들이 이제 처음 진료 와서 이제 애가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근시가 생겼습니다 하면은 두 분 다 안경 끼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저 때문인가요? 이렇게 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근시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물려줬기 때문에 그거 하나 물려줬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조절을 하는 방법들이 요즘에는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다른 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기 검진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 증상이 없어도 눈이 조용히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본인이 서서히 눈이 나빠지고 지금 보는 상태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이 나쁘다고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대부분 근시 때문에 오는 어머니들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는 학교에서 검진하는 게 이상이 있었다. 아니면 영유아 검진에서 조금 이상 소견이 나왔다. 아주 드물게 이제 아이랑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아이가 요즘에 뭐 좀 찌푸리는 것 같다. TV를 가까이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애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왔다고 하는 경우는 제가 애를 한 번 더 쳐다봅니다. 애가 너무 특이해서 이렇게 봐야 하나요?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아들들은 더더욱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해서 우리 아이 눈이 변하는 거를 관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이 왜 중요하냐면 근시가 이제 점점 심해져서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가 되면 이 근시 자체로도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장년층이 되었을 때 망막박리나 눈내장 같은 다른 암 질환의 위험 요인이 근시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검진을 받으면 될까요? 우리나라가 국가건강검진 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을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돌, 100일, 두 돌, 세 돌 이렇게 받다가 만 4세가 되면 처음 소아과에서 이제 시력 재는 거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은 아이들이 갑자기 시력판을 보고 읽으라고 하면 못 읽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갑자기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기차인지 새인지 나든지 벌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빠른 친구들은 이때는 숫자를 알아서 숫자를 읽지만 숫자를 잘 못 읽고 그림으로 하는 시력판은 또 시력이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영유아 검진을 하셨을 때 우리 아이 시력이 소아과 선생님께서 조금 시력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안과를 한번 가보세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소아과 선생님께서 좀 사시가 있는 것 같다. 이상이 하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도 안과 검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만약에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눈 구조는 아주 다 정상인데 어떤 굴절 이상이나 다른 사시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시력이 발달하지 않는 약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약시를 빨리 찾아가지고 치료를 하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만 3, 4세부터 처음 검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시점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엄마들이 정말 체크를 많이 합니다. 키도 잘 자라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우리 아이가 사회성 발달이 좀 안 되는지 그런 거 체크해보고 그런데 이 시기에 눈 검사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시가 가장 많이 시작되는 시점이 만 6세 전후로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후로 아이들이 이제 처음 안경 쓰는 아이들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눈도 한번 정밀 검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진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근시가 없고 눈 상태가 다 괜찮다라고 하시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바쁘신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하는 정기검진 하다가 이상이 있으시면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증상이 있으면 오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근시가 진단을 받고 어떤 근시 치료를 하거나 근시 진행의 속도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아이 같으면은 필요에 따라서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이제 학년이 조금 고학년이 돼서 근시 진행 속도가 느리게 되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검진을 하실 때 어떤 항목들을 확인하냐면 시력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안경을 쓰고 부정 시력이 잘 나오는 경우는 안경을 쓰고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정 시력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사시나 아니면 시력 발달이 안 되는 약시가 있는지 그다음에 근시가 있거나 다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산동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 진짜 근시값이나 다른 난시값이 얼마나 되는지
필요한 경우에는 안구의 앞뒤 길이를 측정하는 안축장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근시가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진행을 늦출 수 있을지 지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안경이나 이제 밤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드림렌즈, 아니면 근시 소프트 렌즈, 아니면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을 매일 점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시 억제 안경은 우리가 일반 안경과 비교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안경은 먼 것이 안 보여서 끼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일반 안경은 중심부에는 아주 정확한 상을 맺혀서 잘 보게 만들어주지만 주변부에는 이제 눈 뒤쪽에 상이 맺히면서 주변부에 이제 원시성 디포커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우리 눈은 저 주변부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신호가 있는데 더 길어져야겠다 하고 근시가 더 가속화된다는 것이 이 안경을 만든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근시 억제 안경은 주변부에는 조금 더 근시성 디포커스를 해서 눈 안쪽으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만들어서 근시가 진행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동영상을 살펴보면 일반 안경의 경우 이렇게 주변부에 원시성 디포커스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근시 억제 안경은 특수하게 중심부는 선명하게 상이 맺히게 디자인되어 있고, 주변부에는 이제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플러스 3에서 4듀프 정도 추가된 근시 렌즈 주변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특수한 비구면 렌즈가 적용된 디자인으로 주변부에 근시성 디포커스를 유발해서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원리입니다. 다음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드림렌즈입니다. 드림렌즈는 딱딱한 하드렌즈 타입을 우리가 잘 때 끼고 아침에는 그 렌즈를 빼고 낮 시간 동안에는 렌즈도 안 끼고 안경도 안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아주 자유롭게 아이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림렌즈가 아이가 잘 보이게 하고 근시 진행을 억제하냐면, 딱딱한 하드렌즈 타입이 자는 동안 끼고 있으면 각막의 모양을 변형시켜줍니다. 각막의 중심부는 굉장히 평평하게 만들어줘서 마치 고목 렌즈를 끼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눈 뒤쪽에 망막에는 정확한 상이 맺히게 되고, 반대로 주변에는 약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시성 디포커스가 생기게 됩니다. 주변부에는 조금 더 안쪽으로 굽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장점은 안경을 안 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경 껴보면 사실 안경 끼는 게 너무 힘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장점이라서 저는 안경을 싫어하거나 그러니까 전공이 무용이나 스포츠를 해야 되는 아이, 아니면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 아이에게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단점은 하드렌즈 타입의 렌즈를 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편안하고 잘 보이게 해주려고 하다가 각막염 같은 게 거의 아주 드물게 발생하지만, 그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아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 자주 오셔가지고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막이 너무 평평하거나 근시가 너무 심하거나 마이너스 2디오프 이상 아주 고도 근시거나 난시가 심한 친구들도 드림렌즈를 하고 싶어도 또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한국 나이 7살 정도 아이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한국 나이로 10살 아이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와도 막상 이게 렌즈가 눈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불고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아이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슈퍼사에서 나온 마이사이트라는 소프트 렌즈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한테 추천하냐면 드림렌즈를 너무 하고 싶고 본인이 스포츠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무용을 하거나 해서 렌즈가 반드시 필요한 친구인데, 그 드림렌즈를 하기에 근시가 너무 심해서 마이너스 6디오프 이상 넘어가면 드림렌즈가 피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이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렌즈는 낮에 착용하는 소프트 렌즈고, 원리는 똑같이 주변에 디포커스를 유발해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일회용이기 때문에 원데이 렌즈입니다. 아침에 끼고 저녁에 버리고 다음날 새거 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렌즈고요. 다음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넣고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로핀이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된 원리 자체는 2가지입니다. 약물 자체가 눈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의 힘을 조금 이완시켜주고 눈이 길어지라고 보내는 신호 자체를 차단한다는 원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정도 아트로핀을 사용하면 눈동자가 조금 커지기 때문에 가까이 볼 때가 불편할 수가 있고 야외 활동을 하거나 햇빛이 많은 공간에서 눈부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저희가 연구를 해봐도 그렇고 임상에서도 봐도 그렇고 1년 이내에 대부분 친구들이 적응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만을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에는 리바운드 효과로 그동안 눌러졌던 근시가 다 진행하는 양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만을 시작하면 꾸준하게 저만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저만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까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이가 우리가 만 6세 정도의 근시를 시작해서 이거를 시작했다고 하면 굉장히 긴 싸움입니다. 한 6년이나 7년 정도를 엄마랑 맨날 씨름해서 밤에 이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저는 꾸준히 하는 친구들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상황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약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약제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손실이나 경련이 있는 친구들은 이 아트로핀이라는 약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고, 내사시가 있는 친구들은 이 약을 저만했을 때 내사시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딱딱한 하드렌즈를 밤에 띄우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게 안전한지, 이게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한번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애에게 정말 이게 안전한가? 드림렌즈는 생각보다 출시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되고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1986년도에 미국에서 드림렌즈 특허가 처음 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고 한 30년 정도 사용하고, 어릴 때 드림렌즈를 하나 둔들이 성인이 돼서 라신가색 같은 시력 교정술을 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미세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알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각막염이 생길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아트로피는 고농도에서는 심장이 빠르게 뜨는 불맥이나 건조증, 변비, 피부紅조, 아니면 환상이나 경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보고가 드물게 나오고 있지만, 저정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부작용은 없다는 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널리 사용되고 비교적 안전하다. 그리고 근시가 굉장히 심한 우리나라 포함한 일본, 대만, 홍콩, 중국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한 임상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의 진료를 보고 처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정기적인 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방법이 맞을까요? 상황별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경을 시도하려고 너무 해서 안경을 비싼 거를 치고 금방 부서질 것 같아요 하면은 렌즈 종류를 좀 추천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스포츠 활동이 많은 아이들도 렌즈 종류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안경, 만약 가수고 무조건 내 소중한 작은 아이에게 안전한 걸 원합니다라고 하면 근시 억제 안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시 진행이 어떤 방법을 써도 굉장히 빠른 아이는 하나를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드림렌즈와 아트로핀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근시 억제 안경과 아트로핀을 같이 해서 병합요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근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트로핀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부모님이 굉장히 바쁘거나 렌즈 관리가 어렵다 하면 근시 억제 안경이나 일반 안경과 아트로핀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진료실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시력 검사를 통과했는데 안과는 갈 필요가 있나요? 하면 그래도 한 번씩 스크리닝도 해보시고, 학교에서 하는 검사 가는 스크리닝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가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안경을 쓰면 눈이 더 나빠진다고 하던데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일반 안경의 원리 때문이 아니라 원래 성장기 아이들은 근시가 더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안경을 쓰기 시작하는 눈 자체가 근시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점점 근시가 나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사이트와 드림렌즈의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렸고, 마이사이트는 소프트렌즈고 드림렌즈는 하드렌즈 타입으로 낮에 착용하고 밤에 착용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트로핀은 안전한가요? 오래 써도 되나요?
즉, 아트로핀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큰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는 적지만 크고 작게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액체이고 아이들에게 썼을 때 대부분은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멈추면 근시가 다시 빠르게 진행되나요? 실제로 치료를 드림렌즈를 하다가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아트로핀 남용을 하다가 중단을 했을 때 리바운드 효과처럼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만약에 시작하면 조금 꾸준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그럼 생활환경을 어떻게 하면 중임지랑 운동제나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생활환경은 저희 밖에서 많이 뛰어놀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거나 근거리 작업을 할 때 충분히 30cm 정도의 거리를 뛰어두시고 멀리 의시하게 자주 그렇게 해주시고 운동과 영양제는 안타깝게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밖에서 많이 뛰어놀고 영양제는 좀 잘할 수 있게 골고루 많이 음식물로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한참 설명하면 부모님들이 다 설명을 듣고 항상 갸우뚱하게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장기 어떻게 눈 관리를 할지 말씀을 드리면 망사생 경우에는 처음 정기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근시가 확 진행할 수가 있는 만 6세 전후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근시가 진행하는 시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나의 아이에게 적합한 나의 아이의 성향과 우리 가족 관계가 내가 너무 바쁜데 나도 너무 피곤한데 애 붙잡고 밤마다 약을 넣거나 렌즈를 넣기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생활 라이프 스타일과 모든 것을 다 손살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는 저는 드림렌즈를 권유를 드리고 근시 진행이 심한 아이들은 한 가지로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책상에 자주 앉아있거나 부모님이 너무 바쁘다고 하면 근시 억제 안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를 보면서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시가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만약에 만 6세에 근시가 시작하는 나이와 만 10살이 돼서 근시가 시작하는 나이는 최종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근시값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시가 시작해서 나빠지기까지는 아이의 성장기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장기 시간을 언제 시작했는지 그 시간의 속도를 어떻게 하는지가 근시 진행 기전의 관건입니다. 빠른 나이에 만 6세 정도를 시작한 친구들은 이제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마이너스 5디오프, 6디오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나이에 시작하는 친구일수록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근시 진행이 빠른 경우에는 병원 입국도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만 10살이나 만 11살에 근시가 시작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부모님은 너무 걱정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고도근시로 갈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도 그 시기에 조절을 해주면 훨씬 더 낮은 근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시 시작하는 나이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근시 진행에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시와 난시 역시는 각각 증상과 치료법이 다르고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고 우리 아이의 성향 그리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근시 억제 방법을 적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계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